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오늘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지금 이 시각 한국당에서는 신임 원내대표 경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부터 여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선 청와대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각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요. 이제 한참 결과를 잠시 후에 나올 것 같은데 만약 1차 투표가 안 되면 결선 투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원내대표 경선, 글쎄요, 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든 지금 정기국회가 이제 이틀 남겨둔 마지막 막바지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어떻든 중요한 변수죠.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느 분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든지 간에 예. 지금 상황을 고려해 보면 예를 들면 지금 4+1 협의체가 가동을 하면서 지금 예산안도 이제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안건들에 대해서도 선거법도 의견을 많이 좁힌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4월 그 패스트트랙 사건 이후에 그 국회법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물리력으로 저지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 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도 대세론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는데 이른바 황교안 대표의 어떤 그런 마음, 관심이 어느 후보에 쏠렸느냐 그 부분이 좀 이번 경선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게 당 안팎에서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정도는 황심이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지금 후보 진영이 네 후보나 되고 상당히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선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35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당내 인적 쇄신 물갈이를 50% 이상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표심을 행사할지도 궁금하고 또 아무래도 한국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정기국회를 마무리 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범보수 통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또 어떤 후보가 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황심을 많이 대변한다고 하는 초재선들은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데다가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또 개인적인 연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와서 지금 1차 투표는 대략 지금 한 10시 50분 정도면 개표가 완료될 그렇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과반수 투표자가 안 나오면 다시 이제 2차 투표를 들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겠죠. 예, 오늘 그 결과에 따라서 좀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예산안 그리고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 이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있어서의 통과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4+1 협의체 간의 합의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협상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긴 합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자유한국당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자꾸 이제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 이렇게만 주장하면서 강경투쟁 일변도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4+1 협의체를 다시 복원시켜서 가동시켰고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한다면 불가피하게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 상정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상 그게 게임의 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마지막까지도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최대한 협의를 통한 합의안을 이끌어 보기 위해서 만약에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협상에 임하겠다고 한다면 아마도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본회의 일정이 일정 정도 유동적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회기 끝나기 전에 예산안 처리는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바로 11일부터 임시회를 지금 이미 소집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마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다고 해서 협상 테이블이 가동되면은 아마 그 임시회기도 아마 조정이 되면서 최종적인 그 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마 프로세스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 4+1 협의체를 통해서 주말과 휴일 사이에 단일안을 좀 많이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과 관련된 단일안 마련을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합의가 된 상황입니까?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지금 이제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은 모아진 것 같고요. 250석 대 50석. 근데 이제 보도에 나오다시피 연동률을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예상했던 대로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 50% 이상을 계속 고집하고 네. 있는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나서겠다고 할 경우에 지금의 그 안도 좀 더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의 측면이 또 하나 있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시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예. 그러나 4+1에서의 선거법 합의는 뭐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 목표는 분명히 가지고 정 있습니다. 의원님, 4명의 후보들이 협상은 큰 틀에서 하겠다는 의지는 좀 직간접적으로 밝혔던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뭘 협상하고 하지 않을 거에 대한 부분들. 황교안 오늘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 법안은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흔쾌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역시나 패스트트랙을 저지하자 또 다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황 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을 하시면서 원내대표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은 저지하고 그리고 친문농단과 투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굳이 말씀하실 이유가 있는가가 좀 우려스럽고 어떻든 아마 지금 그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예. 두 가지 절차가 같이 진행될 겁니다. 아마 그 의원총회에서 예. 지금 이제 오후에 바로 협상에 들어가잖아요. 그 예. 문제와 관련 협의회가 있을 거고 또 원내 지도부하고 최고위원들하고의 협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통상은 원내대표 선출은 오전에 안 하고 보통 오후에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시간이 급박해서 오전에 원내대표 선거를 마무리 짓고 오후부터는 협상에 들어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물론 여당에서도 좀 양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안과 소위 선거법, 공수처법은 합의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략 의석수 비율이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 이렇게 되면 25석을 가지고 사실은 그 전국적 단위에 있어서 권역으로 나눈 이전의 법을 만들어지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50석인데 연동을 50% 한다고 해도 당초에 소위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러면 연동 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걸로써 한국당에 명분을 주고 합의 처리를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연동률 한 30%까지 낮추면 소위 연동되는 비례대표 의석이 한 15석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명분을 주고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검찰의 수사 상황을 봤듯이 몇 가지 점은 좀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장과 검사의 임명에 대해서 보다도 이제 강화된 조건을 둔다든지 또는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을 공수처로 이관하는 24조 같은 경우들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예. 또 이제 기소권의 문제를 일정 제한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해요. 그런 속에서 뭐 예산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양당에서 일당 이당 모두 좀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그렇지만 내일 밤 늦게라도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예. 지금 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국민들이 그 정치 국회를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연말에 좀 그렇게라도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을 좀 기대해 봅니다. 정 의원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화면 잠깐 비쳤는데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정견 발표가 있었고 투표 아마 지금 개표 작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과반수
투표하는 후보가 없거나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과가 잠시 후에 나올 것 같으니까요.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 방금 정 의원님께 말씀하셨던 연동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어떻게 또 반응할지 공수처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 또 예산안 부분도 이제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좀 민주당에서 마련을 해서 정부 안과 함께 동시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각각 항에 대해서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그런 거거든요. 일단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뭐냐면 연동형을 도입한다라는 겁니다. 이 연동형에 대해서 일단 자유한국당이 일단 그건 수용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비율로 적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합의하자.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 되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 앞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 상당히 걱정돼요. 만약에 이것을 그러한 협상을 통해서 어떻든 합의점, 지점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지 않고 무조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들은 저지해야 된다. 만약에도 새 신임 원내대표한테도 그렇게 주문하고 새 원내대표가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는 뭐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어떠한 대화나 협의의 여지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문희상 의장이나 또 4+1 협의체에서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은 국회 운영을 진행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그리고 4대 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 부분과 관련해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예산 명세서 작성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뭐 직권남용죄 적용을 해서 뭐 고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또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절차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제 예결위원회에서 그 예결 소위에서 그리고 다시 이제 소소위라고 하는 사실상 개수조정 소위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전체 저희가 시트 작업이라는데 이제 전체의 예산에 총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걸 세입 세출을 맞춰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결위 프로세스가 아니고 소위 지금 이제 여당과 나머지 야당만을 가지고 그 소위 시트 작업을 한다라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예결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압박용인 거고 지금 그 김재원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든 4+1로 시트 작업을 하지 말고 나중에는 한국당도 포함해가지고 전체 사실은 소위 예결위 차원에 있어서의 세입세출안을 전체적으로 맞춰라 이 얘기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수정 과정은 거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저 얘기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저도 뭐 원내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예결위의 심사 시한은 11월 30일로 종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이 그래서 본회의의 상정을 지금 통보를 한 상태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그동안 이러저러한 주장들을 하면서 예결위에 뭐 소위든 소소위든 심사를 지연시키고 중단시켜 왔던 것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적지 않은데.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그 경선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연결을 해서 발표 내용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얻은 기호 1번 강석호 이장우조, 그리고 기호 3번 김선동 김종석 후보조, 이렇게 세 후보자를 두고 다시 결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투표는 두 개 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두 개 조인데 동수가 나왔습니다. 첫점자에서 동수가 나왔을 때는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알고 계시는데.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결선 투표조는 제일 많이 얻은 후보조와 두 번째로 많이 얻은 후보조가 결선 투표 대상입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득표를 많이 하신 기호 1번 강석호 이장우 후보조, 기호 3번 김선동 김종석 후보조가 지금 28표로 같습니다.
두 번째 많이 얻으신 후보가.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많이 얻은 기호 4번 심재철 김재원 후보조와 두 번째로 득표를 하신 기호 1번 강석호 이장우조, 그리고 기호 3번 김선동 김종석 후보조, 이렇게 3개 조를 놓고 다시 이 결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안 나왔죠. 예. 만약에 결선 투표에서도 과반이 안 나오면 그건 제일 많이 다투표로 가는. 상관이 별겁니다. 결정자가 동수일 경우는 같이 결선 투표한다고. 결선 투표는 다득표자가 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과반 필요 없지. 예, 예. 그러면 선거가 결선 투표 세 명이서 투표를 예, 자유한국당 경선 1차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석호 후보 28표, 유기준 후보 10표, 김선동 후보 28표, 심재철 후보 39표입니다. 이 중에 심재철 후보가 가장 많은 다득표를 했는데 김선동 후보와 강석 후보가 28표로 동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상규 경선심사위원장이 3명에 대해서 결선 투표를 하겠다, 이런 발표 내용을 저희들이 듣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일단 1차 투표 결과인데요. 일단 심재철 김재원 조가 1등을 했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갈등 과정에서 사실은 그 마무리 짓는 과정들이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정 여론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원내로서, 원내 지도부는 원내 지도부로서의 독립성을 좀 유지해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강석호 이장 후보하고 김선동 김종석 후보조가 이제 동표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그 유기준 후보조 10표는 상대적으로 친박 진영의 표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결선 투표에는 그 1차에서 1등을 했던 심재철 김재원조하고 김선동 김종석 조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재선인 김성동 의원의 이거 결과, 1차 투표 결과 봐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1차 투표 결과를 보니까요, 앞서도 나왔던 것처럼 단식 이후에 이 황교안 대표의 어떠한 인사나 또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 불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친황체제 구축 아니냐. 또 그리고 뭐 인적 쇄신 한다 그러더니 결국은 본인 측근들 다시 세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당 안팎의 비판들을 의원들이 상당히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리고 지금 그렇게 단식 투쟁을 통해서 그 전에 한국당 내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됐던 인적 쇄신이나 이러한 물갈이에 대해서 그야말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것들에 대해서 조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예. 뭔가 당이 좀 변하고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김선동 의원이 마지막에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됐던 초재선 의원들의 어떤 생각들이 표로 연결된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끝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4명의 경선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의 소위 말하는 그 개파나 또 입장들을 고려해 볼 때 지금 한국당의 의원들도 그간의 원내 전술이 너무 대안 없이 강경 일변도로 가면서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헛발질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이러한 원내 전술에 대해서 뭔가 지금은 하나의 변곡점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오히려 친박 의원들까지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당 경선 재선 의원부터 5선 의원까지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중에 1차 투표에서 사선의 유기준 후보 쪽은 일단 1차 투표에서 떨어졌고요. 3명이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쇄신과 통합,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론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일 중의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여당과의 협상, 법안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오늘 경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또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다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이른바 함영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첩보 생산 과정 등을 공개하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재수 전 부시장 건 여기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소위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조국,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친문의 핵심들이 그 문제에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청경득 선임 행정관을 비롯해서 뭐 김경수 지사 뭐 등등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울산시장 함영 건도 마찬가지고 이 건도 마찬가지고 대통령께서 뭐 세세한 입장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청와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 발표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니어도 검찰에서 수사를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그대로 밝혀라. 이런 정도 얘기는 지금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당사자가 돼 있는 청와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해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대통령의 말씀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지금 청와대의 발표가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이 다르고 그다음에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한 내용이 다르고 또 당사자들이 한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윤도한 수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와대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파악한 정도는 그 정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청와대가 그렇게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입장을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얘기를 했으려면 청와대가 그것을 방어할 문제가 아니라 울산 건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민정수석 그리고 백원호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 이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단어를 쓰면서 심지어는 언론을 비난까지 해나가면서 입장을 왜 발표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입장이 또 정확히 확인된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나라의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저런 정도로 신뢰가 추락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는 갑갑한 면이 있더라도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할 때는 좀 더 신중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후의 종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이 대목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 청와대의 어떤 그런 해명을 반박 발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그걸 뭐 엄정히 수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던 또 어떤 다른 표현을 쓰던 그건 또 여러 가지로 여야 정치권에서는 뭐 아전인수식으로 정책 해석을 해가지고 왜 대통령이 이 시기에 검찰에 대고 뭘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소지도 적지 않거든요. 뭐 다 우리 정태근 의원님 같은 생각들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그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청와대가 처음에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가다가 가장 그 아주 명확한 이제 계기점이 된 것은 특감반 소속했던 수사관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였고 그 전부터 지금 그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거의 뭐 실시간 수사 중계가 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그 피의 사실 유포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이렇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가지고 의혹에 의혹을 증폭시키고 그 과정에서 특정인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 가지 분명한 거죠. 뭐냐면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이야기가 서로 약간 틀리고 뭐 그런 부분들은 없느니만
못할 수 있다라고 아쉽게 생각하는 면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게 청와대가 어떤 조직적으로 이 건을 개입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하명 수사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충족도 시켜드리고 또 불필요한 의혹들을 좀 걷어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법무부 훈령이 이제 언론 기자 접촉 금지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지금은 이전보다는 좀 덜해요. 사실. 그래서 유재수 전 부시장 지금 수사권도 지금 비공개 소환을 해가지고 수사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또 이렇게 저렇게 흘러나온 것들이 좀 적고 또 지금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그 참고인 소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청와대가 신중하게 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한 알겠습니다.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요. 오늘 보도를 보면 지금 문제가 된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제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 청와대 행정관하고 한 번 통화한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실제로 보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실명으로 경찰에 그 당시에 나가서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가명으로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가지고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실에서 또는 그것을 반부패 비서관실을 거쳐가지고 수사를 내려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무조건 청와대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예 그러면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실제로 계속 지금 나오는 얘기는 계속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는 검찰의 좀 수사가 좀 더 이어져 봐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처음으로 사무실을 출근했습니다. 저희가 그 출근길 장면을 잠시 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공백을 메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지명받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법무부 장관 공석 기간이 꽤 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인사청문회를 잘 마무리하고 지금 미뤄져 있는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장관으로서 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 있게 좀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찬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그 지명된 이후에 과연 수사권 이야기, 인사권을 통해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글쎄요, 아직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선 국회의원의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장관을 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는 않은데 본인의 선택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와 대통령의 뜻을 받들겠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 비중을 갖고 있는 추미애 장관 후보자로서는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해요. 무슨 얘기냐면 장관이란 지위는 각 부처를 통괄하지만 헌법기관으로서 국무회의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관과 청와대가 너무 수직적 관계이고 청와대가 거의 만기칠라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큰 경력과 경륜을 갖고 있는 추미애 장관 후보자 정도 되면 정말 내가 소신 있게 장관직을 잘 수행하겠다. 이게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법무개혁 역시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본인이 있는 힘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뜻에 너무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해야 된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이라든지 감찰권이라든지 수사지휘권이 있지요. 하지만 이거를 일방적으로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법무행정이 잘 될 것인가는 의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검찰과 적절히 협의를 해서 이 법무행정도 잘 진행이 되고 검찰개혁도 잘 진행하겠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맞고, 오늘 또 안타까운 거는 어떻든 윤석열 총장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축하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썰렁한 답변을 했어요. 저는 오선 국회의원 그리고 당대표를 지내신 분답게 좀 뭔가 더 많은 경륜, 그리고 이제 이 정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장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과 개인, 기관과 기관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의도된 발언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저는 네, 지금 사실 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지금 검찰 개혁을 두고 검찰과 또 여권 그러니까 청와대나 여당과의 그러한 관계들을 좀 의식했던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이 뭔가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메시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철학이 뭔지, 본인의 소신이 뭔지,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1차적으로 해야 될 향후의 법무개혁의 비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말씀드릴 거고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지금 현재 당면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고, 그것이 또 대통령의 또 확고한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니까 그렇게 너무 야박하게 말꼬리 잡듯이 이야기하지 않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싶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내정 이후에 후속 개각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총선 차출론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좀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류를 보니까 좀 많이 최소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좀 이렇게 앞서 보도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예. 사실은 이 개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처에 이제 가장 능력 있고 또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고려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이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 내지는 고려,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돼서 저희가 이전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총리 인사는 저는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소위 말하는 총선 차출을 위한 개각, 이러한 부분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인재풀들을 폭넓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 개각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총리를 비롯해서 개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든 국정을 좀 쇄신하는 이런 과정들인데 지금은 현안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국회가 지금 아직 마무리 안 된 측면도 있고, 유세주 하명수 사건, 또 감찰무화건, 울산 하명수 사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략 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 그래서 그러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15일 전까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싶은데, 아마 이루어져도 지금 총리에 대한 새로운 인선과 더불어서 개각을 한다고 하면 아주 소폭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굉장히 국회에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지금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개표 작업이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